2012년 8월 31일 저녁 7시 10분쯤 미국 시애틀에 사는 42살의 얀 시놀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 집으로 가는 길 한적한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걸려 정차했습니다. 얀 씨의 오래된 SUV 옆으로 은색 BMW가 멈춰섰고 1분도 채 안 돼 BMW는 빨간 신호임에도 다른 차들을 피해 그대로 질주해버립니다. 같은 시각 역시 신호 대기 중이었던 케빈 와츠와 친구는 뒤에서 5번의 총성을 들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달려나가는 BMW를 보았고 케빈은 이상함을 느끼고 엑셀을 밟아 추격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BMW를 결국 놓치고 맙니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으로 다시 교차로로 돌아와 정차된 빨간색 SUV를 확인했습니다. 길 위에 남겨진 스바루 포레스터엔 얀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핸들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보존하면서 도로 정리를 합니다. 범죄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형사들은 얀 씨의 창문이 열려 있었고 범인은 자신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5발의 총격을 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로 위엔 급히 차들을 피하며 달아나던 타이어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케빈은 좀 전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목격자였지만 아쉽게도 차량 번호를 확인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시애틀 경찰은 도시 전역에 은색 BMW 차량을 수배했고 검문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조사 중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수사관에게 9mm 총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교차로 옆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유리창을 뚫고 총알이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전등에 맞아 떨어진 총알을 들고 밖으로 나갔을 때 경찰 차량이 세워진 것을 보고 수사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총알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글록 권총에서 발사된 9mm 총알임을 알아봤습니다. 피해자 얀 씨는 왼쪽 머리에 4발의 총상이 있었고 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수석 창문은 총알이 나가면서 깨져 있었고 이 한 발의 총알은 교차로 옆 울타리를 넘어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얀 씨를 표적한 것인지 무작위 총격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케빈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검은 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며 꽤 자세히 이목구비를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몽타주는 CCTV에 찍힌 BMW 차량과 함께 공개되었고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시애틀 인구의 절반이 BMW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얀 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고 와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매우 좋아했고 등산을 즐겼으며 개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의 성격은 매우 온화하고 다정하며 운전 습관 또한 할머니가 운전하는 것처럼 느리고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혹여나 운전 중 시비가 붙을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표적이 될 사람도 아니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9월 14일 한 여성이 익명의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딘 보우만이라는 이름과 사건 현장에서 10블록도 채 안 되는 곳에 있는 그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경찰이 딘을 확인했을 때 몽타주 속 인물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제보받았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12살 때 대학에 입학했고 20대 초반에 로봇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업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2008년에 결혼한 치과의사 부인도 있는 정말 남부러운 것 없는 인생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짓을 벌였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의 차고에서 BMW를 확인한 순간 경찰은 그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고에선 페인트 냄새가 나고 있었고 차량 조수석 창문은 새 것처럼 반짝였으며 타이어 또한 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을 때 유리 파편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사들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9월 21일 딘 보만과 부인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딘은 신문을 기다리는 동안 간식과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한편 경찰서의 다른 방에선 딘의 부인 제니퍼가 형사의 질문에 대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형사는 제니퍼에게 3주 전 집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아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차고에서 나는 페인트 냄새와 남편의 차량 수리 내용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경찰서에 있는 동안 조사관들은 비어있는 딘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부엌에서 포스트잇을 발견합니다. 대부분 부부가 주고받은 메모였는데 그중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야생의 거친 서부에서 최고의 사수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안에서 작은 무기고와 탄약을 발견했습니다. 살인 무기로 의심되는 9mm 글록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딘의 신문 차례가 되었지만 그는 변호사와 얘기하겠다며 신문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살해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알렸고 딘은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딘은 얀 씨를 살해한 혐의로 4개월 동안 구금되었으며 그의 보석금은 $10,000, 하나로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는 보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수년 동안 죽음과 살인을 주제로 한 책, 뉴스 기사와 비디오를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인을 은폐하는 법, 총을 제거하는 방법, 총상 잔여물을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과 영상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임스 본드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007 전 시리즈를 컴퓨터에 저장해뒀고 자신이 제임스 본드가 된 것처럼 영상을 찍어 남겨뒀습니다. 그는 장애물들이 있는 코스 주변에서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격하는 것을 시연했습니다. 자신이 양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사수임을 비디오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총기 전문가가 제작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경찰은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교통이 정체된 구간에서 심지어 창문을 내릴 필요도 없이 누군가를 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을 시간에 왜 그랬을까 생각하던 검사는 그의 쓸데없는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봤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도망갈 필요가 없다면 그에겐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딘이 단지 스릴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는 압수한 딘의 지갑에서 여러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은 포틀랜드의 레스토랑과 자동차 수리업체의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수리업체를 찾아 딘이 창문을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리공은 당시 부부가 이른 오후 시간에 함께 왔는데 그들은 포틀랜드로 여행 왔다가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 도중 도둑에 의해 창문이 깨졌다며 수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오후 7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창문 수리를 마친 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리공에게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9월 20일 부부는 시애틀 북부에 있는 타이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딘은 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함께 온 부인은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당시 딘은 값비싼 BMW 타이어를 저렴한 타이어 4개로 교체했습니다. 형사는 그가 타이어를 바꾼 이유에 대해 현장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후에 딘의 작업장에서 거의 새 것인 BMW 타이어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살인 무기인 총은 찾을 수 없었지만 검찰은 딘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딘의 부인 제니퍼 또한 공범으로 봤습니다. 형사는 그녀에게 자동차 수리공의 증언과 타이어를 갈 때 또한 동행한 것을 알고 있다며 남편의 범행을 알았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유리창과 타이어를 교체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녀에게 거짓말 탐지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9일 얀시놀이 잔혹하게 총격을 받고 사살된 지 2년이 지났고 딘은 1급 살인 혐의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형사를 만났던 날에 자신감 넘치고 건방진 청년은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어머니와 비행기 엔지니어인 그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매일 법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내 제니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살인 동기가 탐욕이나 질투가 아니라 훨씬 더 무시무시한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한 탐구의 성취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컴퓨터에 있던 것들을 차례차례 보여줬습니다.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를 변호했던 딘의 변호사는 딘이 단지 저장해둔 것일 뿐 읽거나 시청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딘은 고속도로에서 처음 얀시의 차와 나란히 달렸다고 합니다. 얀시의 열린 창문으로 그는 그 멋진 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거야, 이 멍청이야 라고 말하며 마치 총인 것처럼 손가락 모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얀시의 옆 차선에 섰을 때 그가 괴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딘은 얀시가 열린 창문으로 와인병을 던져 그의 머리를 때렸다고 말합니다. 법정에 있던 얀시의 친구 브래드는 거짓말이라며 얀시에게 신성모독이나 마찬가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얀시는 절대 포도주를 던지거나 낭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딘은 계속해서 얀시의 눈이 화가 나서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자신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그가 총을 꺼내 쏠 것 같아 자신이 먼저 9mm 글록을 꺼내 겨누고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쏘긴 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변호사는 운전 중 분노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딘에게 총과 와인병이 어딨냐며 물었지만 그는 당황해서 와인병과 총은 모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버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관자놀이를 포함해 정확히 조준해 4번이나 머리에 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합니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1급 살해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딘은 배심원단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은 것에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엄마는 판사에게 자비를 간청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남편과 자기는 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총기를 제공하고 허용했다며 아들의 범행은 부모의 잘못이니 아들 대신 감옥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부모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성인인 딘의 책임이라며 딘 보우만에게 29년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딘의 부인 제니퍼가 남편의 범행을 은폐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선고 이후 이름과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며 부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결국 주 검사는 제니퍼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